사업 실패라 할지 슬럼프라 할지 남들은 무슨 말로 표현하건 최근 닥친 불황 탓에 다들 고생하는 중이었고, 출판업자들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지만 사이먼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다. 독립영화업계는 파탄이 났고, 제작사와 배급사들은 매일같이 접이식의자처럼 무너져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만든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다. 영화 제작 대신 이번 가을 UCLA에서 영화 수업을 하는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은퇴를 의미했지만, 그는 전혀 이를 놓고 괴로워하지 않았다. 적어도 괴로워하는 기색은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자신에게 닥친 일을 놓고 이제 자기 나이도 58이니 독립영화 제작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말한 것이 다였다. 끝없이 이어지는 돈을 구하려는 노력은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버티기 힘든데, 요컨대 자신은 더는 그런 일을 버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나온 이야기였다. 메리리가 왜 3시간 전 모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급하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청했는지 까닭을 설명하고 나서 위니와 만세 성스러운 비치어와 같은 강철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이어졌다. 뉴스가 있었다. 그 이야기부터 해야 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나서 메리리는 그에게 그날 오후 4시에 자동응답기에 메시지가 남겨있더라는 얘기를 했다. 마일스였어요.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라. 그 말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는 거요? 모리스가 물었다. 네, 메시지뿐이었어요. 짤막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한참 쉬었다가 죄송해요.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말 마일스였다고 확신해요? 그렇다니까요. 콘골드가 말했다. 죄송해요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는 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메시지를 제대로 남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인지, 그냥 자기가 한 짓이 다 죄송하다는 건지. 모리스가 대답했다. 모르겠군요. 하지만 나 같아도 경황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메리리가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조만간 곧 언제든. 모리스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확인차 별일 없는지 알아보려고 빙에게 연락을 했어요. 마일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더군. 플로리다에 사는 쿠바 출신의 어린 여자아이래요. 지난주던가 마일스를 만나러 뉴욕에 왔다는군요. 오늘 돌아갔을 거요. 빙이 말하기를 마일스는 그 여자아이가 떠나는 대로 곧 우리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었다는군요. 아마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을 거요. 하지만 왜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메리리가 물었다. 내가 아직도 영국에 있어서 월요일까지는 연락이 안 될 줄 알고 그랬겠지. 마일스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콩골드가 물었다. 2, 3주 전쯤 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내가 5일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를 들었소. 빙이 알려주었답니다. 마일스가 그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빅 네이선에게 큰 빚을 졌군요. 콩골드가 말했다. 다 그의 덕이지요. 빙이 아니었더라면 지난 7년간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요. 모리스가 말했다. 빙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어야겠어요. 수표를 써주던가 크루즈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주던가요. 메리리가 말했다. 모리스가 대꾸했다. 나도 그러려고 해보았소. 하지만 나한테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으려 하더군. 내가 처음 제안을 꺼냈을 때부터 아주 모욕적으로 생각하더군요. 두 번째로 얘기했을 때는 더 모욕적으로 여겼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간다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돈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아주 소신 있는 젊은이요. 그 점은 존경할 만해. 메리리가 물었다. 그 밖에는요? 마일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들은 얘기 없나요? 모리스가 대답했다. 별로 없소. 밍 말로는 거의 혼자 지낸다더군. 하지만 그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같이 잘 지낸대요. 늘 그렇듯이 조용하고 말이오. 늘 그렇듯 좀 처져 있지만 그 여자아이가 왔을 때는 생기가 돌았다는군요. 메리리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떠났다는 말이군요. 그 애는 내 전화기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았고요. 그 녀석을 만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따귀를 갈겨줄지, 부둥켜 안고 키스해줄지. 모리스가 말했다. 둘 다 해요. 먼저 따귀부터 때려주고 그 다음에 키스해주구려. 그들은 마일스 얘기는 그쯤에서 접어두고 행복한 날들, 독립영화의 미래, 스티브 코크런의 기묘한 죽음, 뉴욕 생활의 장단점, 요즘 살이 찐 메릴이 헬러북스에서 곧 출간될 소설들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리고 윌라, 말할 것도 없이 윌라 이야기도 나왔다. 당연히 윌라에 대해 물어볼 법한 예의 바른 질문이었지만 모리스는 그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속을 털어놓고 그녀를 잃을지 몰라 두렵다고, 이미 그녀를 잃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윌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이고 잘해 나가고 있으며 영국 여행은 두 번째 신혼여행 같았다고, 그보다 더 행복했던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주 짧은 시간 그의 대답이 지나가고 그들은 다른 화제로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여러 이야기거리들로 넘어갔지만 그는 윌라를 마음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다. 그녀를 털어내지 못한 채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콩골드와 전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편안하고 다정한 분위기, 말로 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드러나는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처지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 되자 다우닝가의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갈 일이 두려워졌다. 메리리는 와인에 제법 취해서 속을 탁 터놓고 너그러운 기분이 되었다. 그들 셋이 밖으로 나와 헤어질 때 메리리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 한번 안아봐요, 모리스. 뚱뚱한 노인네를 따뜻하게 안아줘봐요. 그는 풍덩한 겨울 코트 위로 포옹하며 그 안의 육체, 자기 아들의 어미의 몸을 느꼈다. 그가 포옹해주자 그녀도 그를 꼭 끌어안아주고 나서 왼손으로 마치 이제 걱정 말라는 듯 힘겨웠던 시간은 곧 다 지나갈 것이고 다 용서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듯이 그의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양손은 코트 호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놓고 추위 속에서 다우닝가로 걸어서 들어갔다. 웨스트 빌리지를 향해 바릭 쪽으로 걸어갈 때 허드슨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 밤 따라 유난히도 거세었지만 걸음을 멈추고 택시를 세우지는 않았다. 오늘 저녁에는 걷고 싶었다. 종종 음악이 그러하듯 부모가 재우려고 흔들어주면 아이들이 진정되듯 발걸음의 리듬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열신이 그리 늦은 시각은 아니었고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아 있었다. 아파트 문을 따면서 거실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남은 하루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책을 읽을까? 두 층에 걸친 이중 책장에 꽉꽉 채워진 수천 권의 책 중에서 어느 책을 읽으면 좋을까 혼잣말을 했다. 찾을 수 있다면 지금 메리리가 하고 있는 베케트의 희곡, 그들이 오늘 밤 이야기했던 그 희곡도 좋을 것이고 윌라가 없을 동안 그가 착수한 작은 프로젝트로 지난 몇 달 동안 일을 끝내고 잠들기 전에 시간을 메워주었던 셰익스피어 전 작품 다시 읽기를 위하여 셰익스피어가 쓴 다른 희곡을 읽어도 좋을 것이다. 이제 템페스트까지 읽었으니까 다음은 겨울 이야기를 읽어도 괜찮겠다. 오늘 밤 책을 읽기는 좀 벅차다면 마일스와 메리리와 윌라로 머릿속이 뒤범벅이 되어 단어에 집중할 수가 없다면 텔레비전 영화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영화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진정제였다. 이미지와 목소리, 음악, 풀려나오는 이야기들이 깜빡이며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언제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코 실증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다. 머릿속에는 언제라도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책, 또 다른 영화가 들어갈 빈자리가 있다. 주방에서 스카치를 한 잔 따라가지고 거실로 걸어 나오며 오늘 밤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것을 해주며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그러나 편안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기도 전에 주방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다니, 토요일 밤 10시 반에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그는 몸을 돌려 전화를 받으러 주방으로 되돌아갔다. 처음 떠오른 생각은 마일스였다.
생모에게 전화를 건 다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 그럴 리는 없었다. 마일스는 아버지가 벌써 영국에서 돌아와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줄 모를 테니 빨라도 월요일이나 되어야 전화할 것이다. 아니면 오늘 오후 어머님의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겼듯이 그저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길 생각으로 전화를 했을지도 모른다. 윌라가 엑서터에서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전화를 건 것이었다. 윌라는 흐느끼며 자기가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고, 자신의 세계는 폐허가 되었고 더는 살고 싶지가 않다고 괴로워하며 말했다. 윌라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고 그런 흐느낌을 뚫고 새어나오는 어린아이처럼 새된 목소리는 거의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붕괴라고 생각했다. 그녀야말로 분노나 희망조차 더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 완전히 소진되어 비참해지고 또 비참해진 사람, 세상의 무게, 아니 세상의 무게와 맞먹는 무거운 슬픔의 무게에 산산이 부서진 사람이었다. 그는 최대한 목소리에 위로를 담아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내일 아침 당장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가겠노라고, 24시간도 안 걸려 도착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외에는 달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에게 보비가 죽고 나서 1년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약해진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하며 괴로워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녀는 그 위기를 잘 헤쳐나왔고 지금의 이 위기도 극복할 테니 내 말을 믿으라고 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녀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항상 그녀를 돌보아 주겠다고, 그러니 그녀의 잘못이 아닌 일로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1시간을 넘겨 2시간을 통화를 한 끝에 윌라는 마침내 눈물을 거두고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그가 이제 전화를 끊어도 되겠다 싶었을 때 다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윌라는 그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고 복수심에 차서 비열하고 잔인하게 대답했다고 말했다. 자기는 괴물 같은 소름 끼치는 인간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나도 내가 싫다.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시 윌라를 달래주면서 이제 가서 자야 한다고, 너무 지쳤으니 잠을 자라고, 내일이면 같이 있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윌라가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다. 잠을 잘 수 없더라도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조심해서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둘은 전화를 끊었다. 뉴욕시에 또다시 밤이 오기 전에 모리셀러는 영국으로 돌아가 아내를 보러 런던과 엑서터 사이를 여행할 것이다.